네, 저는 이제 이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김춘호 교수라고 합니다. 네, 법학이란, 그다음에 헌법이란 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특성을 한번 이제 정리해 보시자고요. 혹시 학부에서 법학 전공하신 분? 뭐 시키진 않을게요. 그냥 전공하셨는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없다고 하셨어요. 혹시 부전공으로 하신 분? 네,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일세도 손 안 들면 이상해요. 그다음에 그러면 교양 과목으로 법학 개론이라도 들어보신 분? 네, 교양도 없는 분들이 일단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자 헌법 수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법학 개론 정도까지만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대충 법학에 대해서 알진 못해도 냄새는 맡아보시고 윤곽은 좀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법학은 기본적으로 개념에서 시작해서 개념으로 끝난다라고 제가 지금 제목을 잡아놨는데 이야기는 암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비하는 시험이 내년 2020년도에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2021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2021년에 합격 목표신 거죠, 대부분. 자, 그러면 2020년 합격 목표와 2021년 합격 목표는 전략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2021년은 수험가, 수험생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출판사나 강의 쪽 업계 다 합쳐서 우리는 수험가라고 부르는데 수험가가 굉장히 주목하는 해예요. 왜? 제도가 바뀌니까. 자, 그러면 항상 지금까지 저도 이제 이 수험생으로도 공부를 해봤었고 출판사 강의 이런 쪽에서 계속 수험가에 계속 있어 왔는데 지나고 보면 제도가 바뀌던 해가 가장 운 좋게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해예요. 자, 여기서 운 좋게라는 말은요, 전략을 잘 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운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은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런데 전략을 잘 짜서 운 좋게 붙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어떤 격변기가 언제냐면 제도가 바뀔 때예요. 자, 앞서서도 약간 들으셨겠지만 2021년도에 뭐 듣지 않으셔도 이미 알고 계셨겠죠? 피셋 시험이 도입이 돼요. 처음이에요. 자, 그럼 피셋 시험은 7급에서는 처음 도입이 되지만 기존의 5급 시험에서 지금 10년 이상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여러분도 대충은 아세요. 자, 아시겠지만 피셋은 적성형 시험이에요. 자, 적성형 시험이 도입된 이유는 암기형, 그다음에 지식 축적형 시험을 벗어나고자 한 취지예요. 자,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법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암기형이라고 했죠. 이거는 지식 축적형 시험이에요. 서로 성격이 달라요. 자, 그래서 내년까지는 지식 축적형 시험이 계속 시행되어 왔던 끝자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년 공부한 사람보다 2년 공부한 사람이 유리해요. 2년 공부한 사람보다 3년 공부한 사람이 축적된 게 많은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친구들이 시험 제도가 세팅되면 기득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게 많았던 거, 그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져요.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가서 보니까 뭐 책에 막 밑줄 그는 거 막 봐도 무시무시한 장수생들, 그 사람들이 뭐 공부를 안 해서 장수생 된 사람도 있지만 매년 한두 개 차이로 억울하게 떨어진 장수생들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따라잡을 만큼 공부하려면 야, 이거 1년, 2년 머리 터지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내후년에 리셋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리셋이 될 때 이제 출발선이 동일한데 그러면 2021년에 피셋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출발선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뒤처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앞설 수도 있어요. 전략을 잘 짜면. 왜? 기존에 지금 계속 시험에 매달렸던 사람들은 내년 시험까지는 지식 축적형 시험인 기존 체제로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쵸? 피셋을 대비할 시간이 스타트 타임이 여러분보다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후년 시험에서 도전하실 분들은 내년 시험에도 물론 뭐 좀 간을 볼까 했겠지만 내년에 어차피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전략을 잘 짜서, 그러니까 내년 시험을 대비하실 때는 내후년 시험과 동일성 있는 범위 내에서만 내 학습을 가져가고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자, 다행인지 불행인지 헌법은 내년 시험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계속 있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존에 공부한 게 많은 분들이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내후년에도 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피셋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서 가면은 기존 수험생들에게 뒤처질 게 없다지만 헌법만큼은 뒤처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 암기형이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셋을 통과한다는 전제하에서 경쟁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 과목만큼은 뒤처질 가능성,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또 이런 질문도 나오죠. 그러면 기존의 고시 수험생들, 7급 수험생들 말고 5급 공채 수험생들 그쪽 과목에도 헌법이 있던데 걔네들하고 경쟁하면 걔네들 어차피 또 피셋은 이미 해왔기 때문에 피셋 기득권은 여러분들보다 더 있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피셋은 여러분들이 열세에 처하겠죠. 왜? 기존에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쪽은. 근데 5급 헌법이 7급 헌법, 그러니까 7급 공무원 시험 헌법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자, 제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짐작이에요. 어느 한쪽은 손은 들어야 돼요. 5급 헌법이 기존 7급 헌법보다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신 분들은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드신 분 대부분 모르겠다, 뭐 손이 무겁다, 뭐 들기 싫다 이런 걸 수 있을 텐데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단은 5급이니까 5급은 고시니까 7급보다 어렵겠지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 비교해 보시면 어이가 없을 정도로 5급 헌법이 쉬워요. 자 이야기는 뭐냐면 5급 공채 쪽 공부했던 경력자들이 내후년 2021년에 아마 5급 하다가 이거 5급 공부 몇 년 해왔는데 내가 한 3, 4년 해왔는데 계속 안 되더라. 그러니까 7급이라도 나도 피셋은 겹치니까 이제 도전해봐야지. 그럴 때 피셋은 좀 앞설 수 있는데 헌법은 그 친구들 헌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7급 시험보다 현저히 쉬웠어요. 7급 수험생들이 알게 되면은 5급 망신이다 싶을 정도로. 왜 그랬냐면 5급 헌법은 패스제예요. 60점만 넣으면 그냥 패스해 주는 거예요. 자, 기존 7급 헌법은 몇 점 정도를 목표로 공부해야 될까요? 9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돼요. 90점 이상을 목표한다고 해서 90점을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고득점을 목표로 해야 되는 시험에 따르면 기존의 5급 공채 헌법은 패스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본 점수만 맞을 수 있으면 하기 때문에 별로 앞서 있지 않아요. 자,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략을 어떻게 잡으시면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드린 거고, 자, 여기 있는 뭐 법학은 관계를 위한 학문이다, 뭐 틀을 잡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는 게 어렵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바람에 생략을 할게요. 읽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취지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관계를 이해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틀을 잡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좀 이제 그때 가서 좀 살을 붙여드릴게요. 자, 또 헌법은 페이지가 또 넘어가 버렸네요. 자, 헌법은 역시 헌법도 법과목이기 때문에 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은 조문이에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조문이 뭔지는 아시죠? 법조문 아시잖아요. 자, 근데 헌법이라는 그 과목에 이름이 들어있는 이 조문 외에 또 다른 법도 학습 범위에 포함이 돼요. 자, 그걸 우리는 흔히 헌법 부속 법령이라고 해요. 자, 헌법 조문은 혹시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으신 분? 역시 이렇게 손 들면 저는 뭐 시키진 않아요. 그냥 그런 거 아닌가만 하긴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단을 못 읽었는 데서 손을 못 드시겠지만 그래도 헌법이 뭐 1조 1항 이런 거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도 외웠을걸요.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거. 뭐 전문 같은 것도 한번 외워보시고 그런 적 있으실걸요. 자, 헌법 조문은 총 130개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많게 느껴지세요? 적게 느껴지세요? 엄청 적은 거예요. 예. 참고로 민법 조문은요, 1118개예요. 예. 그리고 각 1조의 길이도 헌법보다 엄청 길어요. 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뭐 고시생들 이렇게 막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추리닝 입고 뿔테 안경 두껍게 쓰고 한 친구들이 지나가다 누구하고 시비 붙거나 그러면은 무슨 도로교통법 4조 1항 뭐면서 이런 거 보셨죠? 막 법조문 막 다 외워가지고 말하는 거 같잖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저도 법을 전공했고 공부 꽤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만 뭐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 이런 도로교통법 같은 법은 애초에 학부에서 배우지도 않고요. 그런 조문을 왜 외워요? 외우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민법 몇 조 몇 항 그거는 이제 중요한 조문들은 외울 수 있지만 전체 조문을 다 외우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헌법 시험은 이 130개 조문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어 왔어요. 그래서 헌법 조문은 130개
불과하지만 아주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큰 뼈대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나갈 때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완성해 가면서 나가는 공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공부는 큰 틀을 잡아놓고 살을 붙여나가면서 하는 공부가 효과적인 게 있어요. 자, 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 조문을 뼈대로 세워놓고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는 형태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 전체적인 이해도가 높아져요. 자, 거기에 해당하는 뼈대가 헌법 조문 130개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간혹 저한테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죠. 교수님, 저 조문 다 외우시나요? 전 다 외워요. 몇 조 몇 항 이러면 막 툭툭 튀어나오냐고요? 그렇게는 못해요. 예를 들면 뭐 37조 2항 이런 거는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떤 거는 벌써 막 그게 108조 등 1항인가? 2항인가? 이거 약간 아리까리해요. 그래도 그게 108조 뭐 109조 이 정도까지는 다 들어있어요. 제가 특별히 좀 똑똑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많이 봤어요. 자, 반복을 엄청나게 했어요. 본의 아니게 했어요. 제가 1년에 헌법 조문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볼까요? 짐작을 한번 했어요. 1년에 10번 이상은 볼까요? 저는 10번 이상을 봐요. 왜냐면 강의할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됐잖아요. 강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의 준비할 때도 한번 보고, 강의하면서도 보고. 자,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강의 1년에 한 번만 하겠어요? 여기저기 하니까 강의하면서 보게 되는 것마다 10번이 넘어요. 자, 근데 제가 수험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곤 해요. 작년에 헌법 공부했는데 점수 별로 안 나왔어요 하는 수험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 작년에 헌법 몇 번 봤니? 10번 봤다는 수험생이 별로 없어요. 자, 130개 정도 되는 조문은요, 10번 이상 볼 생각을 하면은, 반복을 하면요, 암기가 자연스럽게 돼요. 자, 꼭 그리고 그래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거기에 그러면 이제 헌법부속법령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국회법, 공직선거법, 뭐 헌법재판소법, 여기는 소개가 안 됐지만, 국적법, 뭐 정치자금법, 뭐 이런 내용들에, 그러니까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못하니까 법률로 위임한 사항들이 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법들은 사실상 헌법이라는 시험 과목의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들은 대략 이제 50여 개라고 되어 있는데, 헌법 부속 법령이라는 건, 이건 헌법 부속 법령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해지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헌법이란 과목에 이 법이 출제된 적이 있네 하는 법들이 대략 50여 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출문제를 제가 분석을 하면서 보다 보면은, 정말, 야, 이렇게 지엽적인 걸 내면 정말 곤란하지 싶은 것까지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제가 헌법 조문 130개는 뭘 내도 다 맞힐 자신 있다라고 확신할 만큼 저는 암기하고 있는데, 자, 부속법령은 저도 자신 없어요. 뭐, 이미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 그거는 100%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출제된 적이 없는 조문까지 다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그건 법 만든 인간들도 모를 거예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해드린 이유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어느 부분을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 헌법 조문은 다 할 수 있겠죠. 자, 헌법 조문에서 출제된 문제는 100점을 맞아야 돼요. 틀려서는 안 돼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요. 헌법 부속법령은요, 양이, 학습 범위가 넓어서 양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즉, 공부하다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주로 어떤 부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출제된 적이 있는 부분. 자, 이걸 제가 이제 출판사에서 그 헌법 그 부속법령 해설집을 제가 2004년에 기획을 해가지고, 직원한테 맡겼는데 직원이 하다가 도망갔어요. 토할 것 같다고. 하기가 너무 법조문이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제가 떠맡아서 했어요. 그 바람에 저도 막 코피가 났어요. 이거, 왜냐면 책 작업하는 사이에 법이 또 50여 개가 되다 보니까 법이 또 개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도 제 자료 가지고 이제 좀 해가지고 쓰곤 하시는데, 이게 분석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출제된 부분이 계속 비출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거 정도만 잡아도 헌법 부속법령에 관련된 출제 문항에 적어도 70~80%는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헌법 부속법령이라는 법 전체에 몇 프로만 공부하면 되는 거냐면, 빈출된 부분만 공부한다 그러면 헌법 부속법령이라는 이 50개 법령의 전체 내용의 한 10분의 1 내지는 한 10분의 2 정도만 가지고도 부속법령을 범위로 출제되는 문제의 70~80%는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뭐냐면 아직 출제된 적이 없는 조문에서 출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은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대비해서 맞추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조문이 300 몇 개짜리 국기법 같은 경우에 조문도 되게 지저분해요. 길어요. 헌법 조문처럼 한두 문장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떤 경우는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출제를 해요. 그러면요, 저도 이 부분은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하고 저도 서로 까놓고 우리 이야기해보자 해가지고, 선생님, 이번에 나온 국회법 그 문제, 선생님, 그 사전에 조문 참고하지 않고 찾아보지 않고 답 고를 수 있어요. 했더니 나는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 솔직히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 많아요. 왜냐면 국회법, 공직선거법은요, 개정도 되게 잦아요. 자, 그리고 어디가 출제될지 우리도 빈출됐던 그 부분 외에는 조문을 아예 보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는 공부할 때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까요? 기출된 부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커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책상에 가서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많이 붙어 있죠. 진인사 대천명. 자, 한자로 안 썼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시진 않죠. 이게 다 할 진짜, 사람 인자, 일사자.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대천명, 대자는 기다릴 대자죠. 그다음에 천명을 기다린다. 이게 수험생이 자세예요. 자, 인사를 다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 이거는요, 그 최소한이 기출문제에 대한 정리를 다 한다는 거예요. 천명은요, 그리고 합격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명 부분에는 찍기도 포함이 돼요. 자, 찍어서 한두 개 더 맞춰서 합격하는 사람들은요,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 합격할 만큼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천명도 아예 안 와요. 자, 그 최소한이 기출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법조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자, 일단 법조문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한다. 특히 헌법조문. 그다음에 부속법령은 다 맞춰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 적어도 기출됐던 부분, 기출된 것 중에서도 빈출된 부분들은 다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목표로 접근할 수 있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예요. 왜? 범위가 비교적 작고 확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합격하는 선생님들 보면 헌법 조문에서 틀리고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이거는 비교적 맞추기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틀려버리면 경쟁자들보다 우위에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맞춰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겉멋들이 들어요. 처음부터 헌법 조문을 1조부터 130조까지 틀을 잡으면서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책이든지 처음 사서 보면은, 책이 이렇게 딱 책 안쪽을 보면은 앞부분만 좀 이렇게 색이 바래 있죠. 앞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다가 뒤로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틀을 못 잡고, 지난달에 하다가 다시 손 놨다 다시 보게 되면 또 앞에만 봐요. 그래서 앞부분만 계속 보고 뒤로 안 가요. 틀이 안 잡혀 있어요. 그리고는 기본 교재도 안 봐놓고는 시험 때 이제 그 시즌 돌아가면은 기본 이론, 즉 기본 중에 기본인 헌법 조문도 공부를 안 해놓고는 겉멋이 들어가지고 판례 문제 봐야지, 이론 문제 봐야지 보고 있어요. 사상 누각이에요. 사상 누각도 제가 한자를 안 써도 아시죠? 모래 위에 집을 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써놓으면은 흔들려요. 바람만 불고 모래만 쓸려 나가도 쓰러져요. 자, 그래서 조문이 가장 기초인데 그 부분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시험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조문에 대한 걸 좀 더 꼼꼼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횟수가 부족해요. 공부할 양은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책에다가 물론 자세히 써놨으니까 알아서들 좀 기초 다지세요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간과해요. 자, 그래서 이제 조문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간과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설득을 해드리고 싶었고, 자, 조문 플러스 또 헌법의 출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론이에요. 자, 이론이라는 것은 특히 법학에서 말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법 조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해석이에요. 자, 이거는 주로 누가 하냐면은 학자들이 해요. 자, 근데 수험생들은요, 이 이론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 학자들의 이론은요, 다 제각각 의견이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보는 견해가 좀 달라요. 즉, 그런 걸 학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A 학설과 B 학설이 똑같은 조문 헌법 1조를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시험에 출제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왜요? 이거 정답이 하나로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학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해설을 해도 이렇게밖에 해설이 안 되는 아주 확고하게 굳은 이론들, 이런 것들 외에는 시험에 출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정도 수준에서는 이론에 대한 부분, 뭐 학설의 대립이 있다. 교재를 이제 여러분들 읽다 보면은 이제 헌법 교재도 역시 법학 교재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영역이다라는 부분의 말이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학문이 그렇게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직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을 해결할 만한 구체적인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이거 뭐가 옳다라고 판단을 아직 못 내렸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가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학설의 대립이 있는 영역이 등장하게 되면은 이 학설의 대립이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 판례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내린 판단이에요. 우리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을 통해서 헌법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을 내려요.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학자들이 아무리 학설 대립을 많이 해봤자 실제로 효력을 갖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현재 판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수험에서 큰 의미를 갖는데, 자, 어떤 의미를 갖냐면 가장 방대한 합승량을 요구해요. 자, 아까 헌법 조문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130개. 지금까지 현재 판례는 총 몇 개일까요? 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92학번이에요. 여기 9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죠. 네. 여러분들은 좀 불행해요. 네.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저희 이제 선배 중에 막 한 87학번, 뭐 빠르면 89학번 이런 형님들이 또는 누님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시즌이세요.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89년도에 생겼어요. 자, 그러면 90년도부터 슬슬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80년대 학번 선배님들은 헌법 공부할 때 이 판례를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요? 뭘 공부해요? 없는데. 자, 날로 먹었던 거죠. 예. 제가 왜 얘기를 드냐면은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리고 자, 판례가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 누가 봐도 결론이 이거야 이런 사건 가지고 재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뭐하러 재판을 해요? 내가 짓게 뻔한 것 같은데 재판을 걸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길 게 뻔하면 야, 이거 걸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데 너 꼭 재판까지 가야겠어? 설득해서 끝내버리죠. 자, 재판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속칭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거 누가 옳을지. 자,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매년 쌓이다 보니까, 그리고 시험이라는 거는 사람을 붙이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왜? 선발 인원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조문, 부속법령 이런 것들은 학습 범위가 확정되고 기출 문제지로 공부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다 맞아요. 거기서 한두 개 틀려버리면은 이미 합격에 대해서는 멀어진 편이에요. 자, 근데 워낙 다들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제 학원에서 너무 잘 가르치는 폐해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놀라세요. 야, 어떻게 이런 걸 맞추냐 선생들이 이럴 정도로. 정말이에요. 왜냐면 교수님들도 자기들도 출제하느라고 판례 쳐다보다 보면 나 이 판례는 몰랐는데 이런 판례도 있었구나 작년에. 이거 하나 내버려야겠다. 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생각할 때 이 문제의 정답률은 50% 이하일 까 했는데 한 80%가 맞춰버려요. 왜 맞추냐? 학원 강사들이 야, 올해 나온 판례 이거 출제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예상 문제를 찍었는데 맞추는 거예요. 자, 출제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강사들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자, 만약에 내년도 시험을 출제하게 되잖아요. 그럼 올해 학원에서 강사들이 모여서 출제한 문제 있죠. 그거 다 자기들이 정보로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 출제하거나 누가 오출제했거나 이런 부분 가지고 야, 이 강의 들었던 애들은 이 문제 출제하면 다 죽었겠다. 그런 거 골라가지고 내기도 해요. 변별력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비화 중에 하나지만 일타 강사님 중에 그러다가 한 번에 혹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잘못 내신 거예요. 그 판례를 잘못 이해하셔서 잘못 내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선생님 문제 똑같은데 거기에 정답 이거였는데 하면
그게 잘못된 거야. 정답 우리 인정 안 함. 그러면은, 나는 공부도 했는데, 그리고 공반대로 했는데 나 틀렸어. 그러면은 난리 나겠죠. 예. 그래서 큰일이 나곤 해요. 자, 그만큼 이 판례라는 부분은, 미리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출제 비중을 가장 높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변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고,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특히 이제 386 세대라고 하죠. 저희 때 만들어진 단어죠. 30대, 80년대 학번, 뭐, 60년대생, 이랬죠. 근데 그분들이 지금은 50대예요. 자, 저보다도 선배들이 있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사회인지 기득권, 이제 핵심을 다 차지하고 계시면서 젊은 세들이, 야, 우리 젊었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80년대 학번들의 실체를 알고 있거든요. 예, 공부 그렇게 안 했어요. 실력 없어요. 그리고 저는 80년대 학번 선배들이 야, 뭐 요새 뭐 헌법 말이야, 뭐 이렇게 뭐 어려워? 고시 막 1000명씩 뽑고 할 때 나는 300명 뽑을 때 붙었는데 너는 1000명 뽑을 때 왜 못 붙었어? 저한테 뭐라고 하면은 헌법 판례집만 딱 던지면서 형 이거 펼쳐가지고 아무 데나 물어봐. 당신 아는 거 여기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들끼리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았고 지금은 다 우수 인력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 7급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20년 차 뭐 근무하셨던 것보다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나 학습량이 훨씬 더 많아요. 판례요? 20년 실무 계셨던 분들 판례 물어보면 뭘 그걸 나한테 물어봐. 난 몰라. 우리 때는 헌법이 없었어. 헌법은 있었죠. 공부를 안 했던 거지. 자. 근데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약자예요. 자, 이 판례가 변별력이 점점 높아지게 출제한다는 것은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판례 결론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판례를 출제한 초창기는 자, 이 판결이 위헌이었니 합헌이었니 결론만 물어봤어요. 자, 그러다가 이게 위헌인 이유까지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주된 결론이 아니라 반대견까지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지 양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속법령보다도 한 10배쯤 양을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자, 진인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면 어느 정도가 인간이 하는 걸 다 할까요? 역시 여기 또 기출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기출됐던 판례만큼은 내가 뭐가 출제되건 다 OX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하자.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적어도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 정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거 정도 하려면 헌법 공부를 전업으로 헌법 과목만 한 적어도 3개월 이상을 파야 돼요. 다른 과목과 병행하지 않고 헌법만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병행한다 그러면은 6개월을 잡을 수도 있고 9개월을 잡을 수도 있고 1년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죠. 하루에 8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전제로 한 3개월은 파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도 100% 다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또 이해력이라든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특히 법조문 같은 거 문장을 읽는 것 자체가 나는 안 들어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좀 행복한 세대예요. 왜? 법서가 한자로 안 돼 있어요. 제가 대학 갔을 때 1학년 때 법서를 처음 이제 샀죠. 그래가지고 딱 읽어보는데 조사를 빼고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어요. 못 읽겠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이제 좀 특이하게 어렸을 때 서당 교육을 먼저 받았어요. 장학동 출신은 아닌데 저희 동네에 서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서당에 몇 년째 아무도 한자를 안 배웠었어요. 근데 저는 좀 집안의 종손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갔어요. 족보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한글을 배우기 전에 한자를 배웠어요. 저는 한자 읽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급 인기인이 됐어요. 아무도 못 읽겠다고 하는데 저는 혼자 다 읽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어떤 여학생들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왜? 책을 못 읽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읽어주고 있어요. 옆에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 앞에서 법률행위는 나왔던 건데 왜 또 적었더니 앞에서 나왔던 걸 모르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옆에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으면 다 밑에 한글로 받아 적었어요. 자,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역시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판례 문제 같은 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독해력에 대해서 꽤 자신 있는 편인데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한국말로 된 책도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다 법률 문장이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론과 판례를 분리시키지 않고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방법을 알아도 혼자서는 못해요. 왜?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이론을 알려면 조문도 알고 있어야 되고 조문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론 내는 조문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뼈대를 잡아놔야지
판례를 그나마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뼈대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뼈대는 제가 먼저 그러니까 진도를 앞에서 쭉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법 전체에 대한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판례나 이론을 접목시켜서 이해를 해간다. 자, 이분은 방법을 이야기를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모든 판례를 다 똑같은 집중력으로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소위 기본 판례 또는 이제 리딩 판례라고 해요. 리딩 판례라는 것은 다른 판례의 경향을 이끄는 판례.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되면 이와 동일한 사안에서는 다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런 리딩 판례 위주로 숙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판례를 던져주면 이게 리딩 판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면 안 되겠죠. 그걸 해줘야 되니까. 자, 어떤 게 리딩 판례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학계의 리딩 판례와 수험계의 리딩 판례는 좀 달라요. 학계의 리딩 판례는 어떤 헌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를 리딩 판례라고 가산점을 주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게 리딩 판례일까요? 빈출된 게 리딩 판례예요. 빈출된 게 리딩 판례예요. 자, 그래서 역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출판사에서 아예 그 기출문제에 대한 문제풀을 가지고 야, 어떤 판례는 몇 번 출제됐다라는 이 빈도표로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학원이나 다른 데서 새로 이제 그 강의 런칭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그 데이터를 좀 저작권료를 지불할 테니까 좀 쓰게 해주세요. 책 낼 때 내가 혼자 그걸 언제 다 어느 세월에 정리합니까? 그거 좀 쓰게 해주세요. 이런 원본을 관리를 해요. 근데 출판사 소유지만 실은 다 제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자, 리딩 판례라는 것은 빈출된 판례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된 판례겠죠. 뭐 10년 전 판례일 수도 있고 뭐 20년 된 판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어떤 판례는 20년 전 판례지만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어떤 판례는 매년 나오다시피 해. 이런 판례가 리딩 판례예요. 자, 그리고 판례 중에서 또 우리가 변별력이 있는 게 뭐냐면 최신 판례예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작년에 어떤 판례가 나왔는데 출제위원으로 들어간 교수님도 출제위원에게 주어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런 판례 있었어? 나 몰랐었는데 야, 이거 한번 내버려야겠다. 중요하긴 한 것 같네. 이런 판례들이 최신 판례예요. 자, 그러면 조문과 이론과 리딩 판례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최신 판례는 시험 임박해서 그때 가서 만약에 3월 달에 시험이 있으면 그 전에 12월 달 또는 1월 달까지 보통 최신 판례는 어느 정도까지 출제가 가능하냐면 출제위원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주어지는 자료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시험이건 시험이 시행되기 전, 뭐 한 달 전쯤에 출제될 것이다 예상한다 그런다면은 그 선생님들은, 출제위원들은 갇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가져간 판례까지만 해당이 돼요. 그러면 시험 전날 판례 나왔는데 그거 어떡하죠?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출제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 출제된 조문이나 판례의 정답의 결정 기준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가이드가 있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 인쇄를 내일 시험인데 오늘 새벽에 찍겠어요? 그 전에 뭐 적어도 2, 3일 전에 인쇄 다 찍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한 달 전쯤까지 최신 판례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정말 시험 한 달 전에 나온 판례, 뭐 한 4주 전에, 5주 전에 나온 판례, 이거 출제된 사례는 꽤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헌법 관련된 강사들이 야, 이거는 기존 판례와 반대되는 판례가 나온 거니까 이건 출제될 만해. 저희는 이제 그게 감이 있죠. 기존에 이런 판례가 쭉 유지되다가 판례가 바뀌었어요. 판례 경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 계속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누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판결할 기회가 없었는데 누군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건 출제될 만하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추록 형태로 자, 최신 판례, 자, 2021년에 시험 치게 되면 자, 2019년도, 2020년도 또는 19년도 최신 판례만 한번 3개년 판례만 정리, 이런 게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게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가이드는 제가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그 걷거나 뛰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날기를 원하는 내용이 이거죠. 기출문제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란하게 한번 풀어드려야 되는데 뭘 알아야지 현란하게 풀어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맛배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이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문제예요.
저는 기출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만든 모의고사는 자칫하면 정답 오류의 소지가 발생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출문제가 풀이 부족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꼭 학생들한테 체크하고 싶어서 이 모의지문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아쉬움을 느낄 만큼 기출문제가 부족하지가 않아요. 곳곳을 다 출제돼서 기출문제가 워낙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만 뭐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 편인데,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헌법 개정의 변천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정답을 찾아갈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헌법의 개정의 변천사. 자, 이거는 변천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사예요. 헌법의 개정에 대한 역사예요. 자, 그럼 헌법 조문 자체는 현행 헌법을 출제 범위로 한다는 거겠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행 헌법이 1948년에 처음 제정된 이래 몇 차 개정 헌법인지 혹시 아시나요? 고등학교 때도 뭐 법과 정치, 뭐 법과 사회 이런 식으로 또 뭐 과목 이런 게 좀 변경이 됐긴 했지만 배우신 분도 간혹 있긴 있을 거예요. 1987년에 9차 개정된 헌법이 지금 현행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87년 개정된 이래 지금 30년 넘게 개정이 안 됐어요. 자, 근데 1948년부터 87년까지 사이에 9번이나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 헌법은 가장 오래 개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헌법이에요. 이게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운이에요. 왜죠? 안 바뀌었으니까. 저는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이렇게 책을 좀 새로 다 바꿨을 수 있게. 자,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헌법 개정한다는 논의가 벌어지죠. 그러다가 진행이 안 되고 좌절되곤 하는데, 자, 헌법이 개정됐던 역사도 시험 범위에 출제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현행 헌법이 아닌 예전 헌법도 시험 범위인 건가요? 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범위이겠죠. 자, 그럼 현행 헌법은 제가 총 130개 조문이라고 했는데, 자, 재헌 헌법은 총 몇 개 조문이었을까요? 그다음에 1차 개정 헌법은 어떤 몇 개 조문이었을까요? 이런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완벽한 학습법인데요. 아니, 130개 조문을 다 외우라고 선생님이 해서 그거는 해볼 만해 하고 작정을 했는데, 그게 9번이면 조문이 어떤 때는 100개였고 어떤 게 뭐 120개였고 어떤 때는 뭐 138개였고 이럴 수도 이렇다 치더라도 그냥 평균 130개 잡고, 그다음에 쉽게 그냥 계산하기 쉽게 9차 개정헌법이니까 재헌헌법까지 합치면은 총 10개네. 그러면 1300개 외우라고? 뭐 그중에 비슷비슷한 게 많겠니까 좀 제거되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1차 개정헌법, 2차 개정헌법부터 각각의 개정헌법에 관련해서 출제된 사안들, 기출된 사안들. 자, 이것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그거 잡아도 100% 보장은 못해요. 왜? 출제위원들이요. 야, 가만히 있어봐. 자, 7차 개정헌법 한번 들고 와봐.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 중에서 찾아가지고 내기도 해요. 자, 근데 그거는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그거 맞추는 인간은 알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찍어야 돼요. 저도 7차 개헌헌법의 내용 전부 다 몰라요. 왜요? 아니, 현행 헌법을 간신히 외웠는데 7차 개헌헌법, 5차 개헌헌법 내고 어떻게 다 외워요? 주로 출제됐던 부분만 아는 거지. 자, 모든 수명이 다 틀리는 부분은 나도 틀려도 괜찮아요. 납득이 가시나요? 자, 대부분의 수험생이 틀리는 부분에서 나도 틀리는 건 면피가 가능해요. 자, 그러나 대부분 틀리는 문제에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맞출 수 있다면 그건 맞추는 쪽으로 가야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경쟁률이 100대 1이면 99명이 틀려도 한 명은 맞추면 그 사람이 합격할 수 있게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공부량이 남들보다 10배가 될 수는 없어요. 자, 남들보다 합격하는 사람과 합격하지 않는 사람의 공부량의 차이는 전략적으로 잘 공부한다면 실은 10% 20% 차이밖에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2배 공부해가지고 확실하게 합격했어. 그럴 수도 있겠죠. 남들은 하루에 8시간 공부하는데 나는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할 거야.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 잠자는 시간 외에, 밥 먹는 시간에 스마트폰도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못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 이런 헌정사 같은 부분도 출제된 부분만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시면 62년 헌법, 69년 헌법, 54년 헌법, 60년 헌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제가 뭐 본질적인 내용까지 다 내용 설명을 못 드리겠으니까 이걸 지금 포인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시면 접해보겠지만 어떤 헌법은 자, 2차 개정헌법, 5차 개정헌법 이런 식으로 차수를 표시해가지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연도를 적어놔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저 1차 개정헌법, 2차 개정헌법에 대한 내용은 공부를 했는데 1차 개정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선생님 이거 4차에 5차인지 나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야기는 뭐냐면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은 차수뿐만 아니라 개정 연도까지도 6월까지는 몰라도 연도까지는 외워야 되겠다 싶은 거죠. 자, 특히 여기 보면은 60년에는 6월 헌법이 있고 또 11월 헌법이 있어요. 이 이야기 뭐냐면 1960년에 헌법이 2번 바뀌었던 거예요. 한 해에 2번씩 헌법을 바꿨어요. 여러분 1960년에 우리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사도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아시는 사건이 뭐예요? 3.15 부정선거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4.19 혁명이 있었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 해예요. 그 해에 그러니까 1공화국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2공화국이 들어서게 된 헌법, 그리고 그 헌법이 개정된 그 이후에 6월 헌법에서 급히 바꾸느라고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내용을 같은 해에 또 한 번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1961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죠. 자,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 때 박정희 소장이 군사 정권을 수립하면서 헌법을 또 바꿨죠. 근데 61년도에 바로 바꾼 게 아니고 62년도에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보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풀이에 대한 모든 내용 전체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에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생략을 하지만, 자, 헌법 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사도 헌정사도 공부해야 될 범위이다. 그리고 공부할 때 차수 외에 이런 연도도 외워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저한테 제기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이 기출문제를 내밀어요. 나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몇 년도에 한 걸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자, 54년 헌법은 몇 월에 했는지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없죠. 근데 62년도 헌법은 3차, 4차 개정은 6월 헌법, 11월 헌법 한 해에 2번 있었으니까 이것만큼은 월까지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가이드 정도만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방금 1번 풀었던 문제의 답은 1번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답을 알려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출제됩니다라는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자, 기본권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려는 이유는 헌법이 이 헌정사 뭐 이런 조문 이런 거 왜 판례가 주요 또 출제 범위고 여기서 변별력을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역시 기본권 주체라는 게 뭐냐라는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이해가 전제돼야지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숙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헌법을 한번 기본권 이론을 잠깐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기본권이라는 게 뭔지 아직 안 배우셨지만 이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기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자,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인권. 자, 그래서 보통 기본권은 인권과 어떻게 다르죠? 라는 것도 헌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하게 연구되었던 과제예요. 자, 그러면, 자, 기본권의 주체다 하는데, 자, 그러면 기본권이라는 것을 누가 누리느냐? 이게 기본권 주체에 대한 헌법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기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자, 이 문제 출제되는 부분과 우리 이해대로 보게 되면, 자, 기본권은 일단 인간이 누리는 권리예요. 저는 인간인 거 맞죠? 가끔 저도 네가 인간이냐 이런 소리를 가끔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인간 맞아요. 여러분도 인간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4번 질문 먼저 보시게 되면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설의 대립도 없어요. 인간의 대립이라는 것은 누가 그걸 이의를 제기했어요? 인간의 권리다라는 거. 자, 동물은요? 동물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뭐 동물의 뭐 생명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적어도 동물의 생명권이라는 것을 권리라는 걸 인정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거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에요.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은 인간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애완동물도 어떤 권리를 인정하냐? 권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적어도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에요. 자, 근데 어떤 부분에 이제 이론의 여지, 사람들이 고민할 만한 쟁점이 생기냐면요. 자, 그러면
자,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 언제부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이셨어요? 태어날 때부터죠. 자, 이게 그러면 답이 끝난 걸까요? 법학자들은 되게 치사하고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가 사람이다까지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이 끝난 걸까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언제 태어난 거로 볼 거냐? 언제 죽을 거로 볼 거냐? 이것도 정해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은 출산해서 사망할 때까지 사람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자, 그러면 태아는 법적으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배 이렇게 나온 분한테 태아는 사람 아니야? 이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울어요, 그분도. 그리고 네가 인간이냐 그러나 혹시 또 산모 옆에 남편이 있을 거라 그러면은 멱살 잡힐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제가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법적으로는요, 태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미론적으로 따져보죠.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태아는 아직 출생 전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태아에게 기본권을 인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자, 근데 우리는 뭔가 지금 꺼림칙하죠. 산모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될 것 같죠. 자,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라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는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나, 모체에 착상되기 전 혹은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에 수정난 상태의 초기 배아에게는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생겼어요. 왜? 그럼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누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뇨. 당신 인간이야. 그러면서 이 곧 태어날 내가 왜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하니까는 생각해보니까는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태아는 사람은 아직.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권은 사람에게만 인정하지만 태아는 출생 전이지만 생명권 안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기본권이 아니에요. 저 같은 이미 출생한 사람들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만 태아는 다른 기본권은 모르겠어. 그건 판단 안 해봤어. 단 생명권에 한해서는 태아도 생명권이라는 기본권 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있다라고 인정하자라는 판례가 생겼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태아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태아보다 이전 단계. 수정란, 배아. 자, 지금 헌법 시간인데 막 생물 시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법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래 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야. 그치. 수정란, 그 다음에 2배업, 4배업 이렇게 우리 공부했었어. 뭐 4분할, 2분할 했었던 기억이 나. 하면서 자, 그러면 배아도 생명권의 주체라고 인정할 거냐고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건 의문이 아니고 판례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것도 제기한 거예요. 자,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요? 자, 그럼 배아는요? 자, 이건 이제 제기한 사람들은 어떤 필요성에서 제기를 한 거냐면 인간복제 이런 거 있잖아요. 금지하게 만들려고. 만약에 초기 배아도 생명권의 주체를 인정하게 되면 그걸 과학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삼게 하고 싶겠죠. 자, 그래서 판례를 공부할 때는 혼자서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살을 붙여드리니까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저런 판례를 왜 제기했을까?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판례 외에 나머지 판례들 읽어보다 보면요. 도대체 이거는 왜 이런 게 재판이 제기됐을까? 이런 의문들이 든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누려야 돼요. 자, 근데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만 모든 기본권이 아니라 생명권 안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확장된 주제로. 그러면 태아보다 그 이전 단계인 배아는요. 네, 배아는 좀 곤란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기겠죠. 그럼 언제부터 태아고 언제부터 배합니까? 자, 이거는 아주 칼로 딱 성급시 나누기 아직 어려워요. 자, 그래서 판례에서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가고 있죠. 왜? 똑같은 수정란이라도요, 건강한 수정란과 좀 그것보다 떨어지는 수정란이 그 분열 속도라든가 성장 속도가 분명히 달라요. 만약에 어떤 시점, 24주, 26주 이렇게 딱 못 박으면요, 어떤 성장이 빠른 애는 24주 만에 막 눈, 코, 입 다 생기고 막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아직 막 몸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동단 나누진 않아요. 근데 대체적인 기준은 뭐냐면, 그러니까 혼자서 자기 스스로 모체와 별도로 호흡이 시작되는 어떤 형태를 갖춘 것,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모호한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태아는 되지만 배아는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인간과 구별돼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인이에요. 자, 인간은, 자, 여기 태아는 생명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아직 출생 전으로 나눴던 거라면, 법인은 뭐냐면, 법인은 실제로 생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법이나 제도로 어떤 권리의 주체가 되게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권 주체성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출제가 자꾸 되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법인이 등장이 됐고, 여기 외국인이 등장이 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등장이 되는데, 자, 제가 4번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한 2, 3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는, 수도 없이 빈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이런 영역이 출제가 되면, 나 이거 다 맞출 수 있어? 하고, 판례를 확정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쟁점은. 왜? 기본권 주체성이 문제될 만한 사안은,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출생 전인 태아, 배아를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문제에는 빠졌지만 또 출제될 수 있는 만한 포인트가 뭘까요? 사망한 이후 사체는요. 자, 그러면 사람이 제가 살아있었어요. 예를 저로 들어야겠죠.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사체는 기본권의 주체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어떤 권리성도 없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는 사람이었던 사체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사체나 그냥 고깃덩어리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사체의 권리가 아니라 유가족의 권리예요. 유가족의 제사나 장례로서의 목적 대상으로서의 지위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사망자의 기본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죠. 다만 유가족의 제사권, 장례권에 대한 그런 기본권의 객체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법인은 제가 생명은 없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자, 우리는 출생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여기 분들은 다 자연인이에요. TV 프로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인이라는 개념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계시는데, 산에 안 사시고 도시에 살아도 이렇게 어머니 모체에서 분리돼 태어난 우리는 자연인이에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저는 자연인이 아닌데요. 저 문명인이에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연인과 대비되는 개념은 법인이에요. 자, 법인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법인은 생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전제로 한 기본권은 성격상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생명을 전제로 한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재산권이라든가 또는 영업활동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기본권은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국인이에요. 자,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니까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데 어떤 한계가 있을 수 있냐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내국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관찰할 수도 없는 게, 자, 그럼 대한민국에 들어있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은 외국인이면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권, 기본적인 권리를 외국인에게 전혀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러면 좀, 이것도 좀 꺼림칙하죠. 그러니까, 자, 외국인인 근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정되는 기본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만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아니신 분은 시험 응시 못하세요. 네. 자, 제가 그 이야기 됐죠. 공무단인권. 자, 대통령에 출마하려면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여러분 출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이외에도 중요한 요건 하나 있어요. 만 40세 이상이어야 돼요. 이 안에서 저만 가능해요. 네. 연식이 돼야 되죠. 자, 근데 어쨌든 국민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자, 공무단인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내국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는 자격증이 있어요.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직선거권. 여러분 투표할 때 외국인 투표 못해요. 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국민을 전제로만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자, 기본권은 국가는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될 의무자예요. 국민은요, 그걸 누려야 될 권리자예요.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기관이죠. 그 사람이 물론 사람이긴 하지만 그 직함은 국가기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이론적으로 맞아요. 왜?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권의 보장을 해야 될 의무자지, 너는 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권을 주장하지 마. 이게 이론적인 토대예요. 자, 그래서 이 기초가 잡혀있게 계신 분들은, 아,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공법인, 국가기관, 이런 거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야라는 기본기가 있어요. 자, 근데 이 판례가 출제된 이유는, 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라는 원칙 때문에 출제된 게 아니고, 이 판례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으로 인해 자신의 공무단인권을 침해됨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해설이 필요한데, 본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인데 내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걸려가지고 다음 선거에 나 출마 못하겠다라는 제한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면 나 다음에 출마 못하는데, 자, 이 사람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지만 자신이
지방자치당으로서의 지위에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는 한 국민, 공무단임권의 주체로서의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어떤 기본권을 주장한다면 그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지만 한편으로서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는 자연인 국민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 지위에서만큼은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판결이 또 나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결들이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해설은 제가 다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제 여기서 중단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판례예요. 자, 판례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외에도 양을 확정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판례는 이 지문만 가지고 OX를 암기하기도 어려워요. 왜? 뭐가 쟁점이었고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에겐 판례를 줘도 분류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뭐 제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때 전제가 뭐다? 어떤 선생님들은 판례지만 드립다 보고 있어요. 근데 야, 너 헌법 조문 몇 번이나 봤니? 그러면 헌법 조문이요? 대충 한 번 다 못 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헌법 조문 이론이 어느 정도 뼈대가 잡혀진 상태에서 살붙일 때 판례를 보셔야 된다는 거. 이 정도가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핵심 메시지고. 자,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 거의 1시간을 쓴 것 같네요. 자,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을 잘 짜셔서 도입되는 첫 해 시험에 나 인생 돌이켜 두고 보면 볼수록 진짜 그때 내가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